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0.5% 인상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0.75% 인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실업률은 4.6%로 9월의 예측보다 높았고 국내 총생산 예측도 하향 조정해서 0.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코비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무료 코비드 테스트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부터 무료 코비드 테스트 기구 신청 웹사이트를 오픈했고 19일부터 배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리더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이 투자 선언을 하는 것인데 목표는 중국입니다. 연방 상원이 연방정부 소유의 전화기 등 디바이스에서 틱톡 금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인에 관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주요 폭풍으로 주민과 여행객이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눈보라, 홍수, 토네이도로 각 지역이 정전되고 3,300편 이상의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연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프랑스가 모로코의 어드벤처를 끝내고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결승을 치르게 됐습니다. 모로코는 졌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헤드라인에 어제의 프랑스와 모로코와의 경기를 안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으로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 얼마나 이 토요일 경기보다는 항상 월드컵에서 3, 4위전은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결승에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붙어서 프랑스가 이기고 이런 것은 기억을 하시지만, 그래서 토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에 3, 4위전 모로코와 어제 진, 그리고 그제 아르헨티나에 진 크로아티아가 3, 4위전을 치르고, 역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어제 진 모로코와 어제 이긴 프랑스, 아니죠. 모로코와 프랑스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연방은행이죠. 미국 연방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했었던 대로 이자율을 0.5%포인트 올렸고, 연준의 그 기준 목표 지금 기준 그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4.25에서 4.5% 정도 되죠. 지난 15년 사이 최고이기는 합니다만은 0.75%는 뭐 예상했던 대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연준은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내년에 어떠한 예상을 하는가.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11월 달에는 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영향을 받는 부분, 세계 다른 나라도 전부 같이 반응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도 이자율을 올릴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0.75%. 그럼 내년에, 그리고 정확하게 내년 말까지,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5.1% 정도, 1년 동안 5%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연준이 지금 예측하기를 그 정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몇 차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0.75% 정도는 인상이 되겠구나. 지금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들을 하니까 2월 말이 되면은 7주일 뒤 더 이상은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주식시장 연준의 발표 이후에는 별로였고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그 2달 연속 증가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0.75에서 0.5% 인상이면은 연방준비제도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최고였던 때는 9.1% 1년 전에 비해서 그게 6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7.1%, 한 달 전인 10월 달에 7.7%였습니다. 연준 의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하려면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자율 인상하는 것을 멈추려면은 경기가 이제 더 인플레이션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갈 길이 멀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게 되는 거죠. 돈 빌리는 비용을 인상해서 이자율을 인상해서 돈을 많이 못 쓰게 하고 돈을 많이 못 쓰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와 그 공급의 이런 그 균형에서 물가 인상이 안 올라가겠구나. 원하는 뭘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지 물가가 올라가지.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 뭐 가격을 올려놓으면 더 안 팔리잖아요. 그게 이제 연준의 처음부터 초지 일관 올해 3월 이후에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죠.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론은 올해 7번째 어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미국의 경제는 GDP, 국내 총생산이 0.5% 성장, 이거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0.5% 성장할 것이다. 이거 하향 조정한 겁니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는 넘는 1.2%, 1.2%도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낮은 편인데도 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해 준 것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실업률은 내년에 4.6%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내놓은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4.6%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4%. 현재는 미국 실업률이 3.7%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제롬 파웰 의장의 말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국의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말을 조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거죠. 이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지금까지 7번 동안 올린 것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다. 속도를 늦춰서 0.5% 올렸다는 것이고 이자율을 계속 올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론 주택시장 같은 데서는 금방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랑 직결되니까 그밖에 많은 뭐 크레딧 카드 또 자동차 융자 등등 뭐 사업 융자 등등이 얼마나 축소돼서 경기가 불이 붙지 않아서 물가 상승도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조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정말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내년에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2025년이 돼야지 3%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2025년이면 내년이 2023년 뭐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입니다. 2025년이 돼야지 3% 정도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몇 개월 전보다도 조금 그 미국 그 단어로 표현하면 좀 우울한 글루미한 그런 그 전망이었다고 얘기를 그 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잡는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아무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미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미국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사실 맞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이 전문가의 얘기를 거의 모든 미국과 뭐 세계 언론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프린시플 에셋 매니지먼트사의 수석 전략가 시마샤 이분은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아주 내놓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은 말을 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경제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게 어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그 이후에 이자율 발표와 한 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아직 뭐 강하기는 하지만 경제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약화될 것도 뭐 연준도 우려를 조금 하고 있고요. BBC 방송은 뉴욕의 한 그 의류회사 주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소비자가 이미 11월 달에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이제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500 정도 되는 그 프리미엄 후디인데 뭐 요즘은 진짜 모피 잘 안 입잖아요. 가짜 모피 털이 이제 속에 있고 하는 게 거의 $500 정도 되는 그런 그 후디 모자 달린 그런 겉옷이 너무 잘 팔려서 그래서 올해 2배로 많이 가져다 놨대요. 그랬더니 올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는 그걸 안 사고 점점 싼 것 티셔츠 쪽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느낀다. 지난해와 올해의 소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BBC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없이 가격 안정,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물건을 팔아보니까 지난해에는 $500짜리도 너무 쉽게 잘 팔리더니 올해는 2배 갖다 놨더니 안 팔려서 재고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고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연방준비제도가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장기적인 그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그 결정,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도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다. 오늘은 뭐 내년의 실업률, 또 GDP, 내년에 인상될 이자율 이런 수치를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다음 달에 또 다른 데이터가 또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면은 우리도 수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혀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표 이후에 아주 그 행복한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어제 이제 그 전날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던 건 많이 내려갔습니다. 세계에서 이미 영국도 올렸고 가장 긴 그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 영국도 0.5% 인상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어제 미국 거 딱 보고 인상을 했습니다. 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되기는 한다 할지라도 경제 전반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밝지는 않다 하는 것이 연준의 그 파악, 미국 경제에 대한 동향에 대한 파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니까.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연방 정부도 백악관도 무료 코비드 19 테스트 기구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 이전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영어 그대로 COVID 테스트에 S 붙습니다. 코비드 테스트 .gov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가정당 4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께 배달을 해드리고요. 배포 자체는 12월 19일부터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으신 분이나 메디케어 가입자는 한 달에 뭐 8번 무료 테스트하는 거 그대로고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변종 때문에 요즘에 주변에 코비드 19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오미크론 그 하위 이 변종인 BQ 언제 이제 BQ가 됐어요. 뭐 B1, B2 뭐 이렇게 되다가 BQ1, BQ1.1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코비드 19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2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 그 모닝 뉴스 시간에도 로스앤젤레스의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입원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들으셨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2주일 사이에 55%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더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65% 증가, 입원율도 20%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5세 이상은 뭐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5세 이상 미국인의 14%만이
업데이트된 부스터샷 2번 맞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맞으시고 2번 맞으시고 부스터샷 첫 번째 것 맞으시고 부스터샷 업데이트된 것 맞으시고 이러면 4번 맞으신 분들은 뭐 존슨앤존슨 경우는 다른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다 맞은 5세 이상은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업데이트된 그 2번째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3%.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특히 본인의 건강 상태는 본인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에서는 학교라든가 무슨 커뮤니티 헬스 센터라든가 특히 장기 그 롱텀 케어 센터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를 배포를 하고 이게 겨울 준비하는 거죠. 정부로서는 주정부에 따라서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다시 열기 시작하고요. 또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치료제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간이 약하다던가 간 수치가 너무 높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옵션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있는 것을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는 환자의 기록을 쭉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팍스로비드의 경우는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 하고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연방정부가 다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되는 일이잖아요. 아메리칸 그 레스큐 플랜이라는 1조 9천억 달러의 팬데믹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통과시킨 이 안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요즘 코비드가 더 한창이니까 여러 가지 연방정부가 돈을 쓰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90억 달러를 더 책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의회가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잖아요. 공화당과 코비드 이건 좀 아니죠. 민주당에 비해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건 이루지 못하고 있고 주정부도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에서는 프리 테스트를 뭐 다시 한다던가 지속한다던가 하는 데 비해서 공화당 주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비드에 대한 주정부의 대책이 달라질 때는 그 대책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느 주에 사시든지 지금 겨울 휴가철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지나고 나서 코비드-19 확진자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후에도 증가할 테고 요즘에 그 코비드-19 확진자 가운데서는 무척 몸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 다 신경을 쓰시고요. 코비드 테스트 s.gov 웹사이트로 아주 심플하더군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가정당 4번 무료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기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저도 어제 전해드리려다가 시간을 잡지 못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49개국 49명의 지도자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미국의 그림이 보입니다. 과거 행정부부터 지금까지의 그림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같은 것도 그대로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저는 모로코를 응원을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졌지만 뭐 충분히 잘 싸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3, 4위전은 남아있지만 잠시 뒤에 오늘 뉴욕타임즈의 그 카타르에서 취재를 하는 뉴욕타임즈에서 카타르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 취재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로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거 all about 모로코다. 졌지만 올해의 그 월드컵은 모로코로 기억될 것이다 하는 글을 썼던데 잠시 뒤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연방 하원이요. 어제 그 연방 정부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지출안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정부 뭐 문 닫는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방 정부가 애리조나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퇴임하는 주지사가 계속 컨테이너를 2층으로 싸서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이고 법의 해석 자체는 판사가 판결을 할 테고요. 또 생태계에 굉장히 뭐 물의 흐름이라든가 야생 동물의
뭐 철따라 움직이는 경로 같은 것에 해가 된다고 하는 뭐 이런 뭐 주장들을 하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리더들을 초대를 해서 지금 그 정상회담 중인데 201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있는 일이고 가장 그 중요한 헤드라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앞으로 3년 동안 550억 달러. 이 정도면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과 뭐 뒤지지 않겠는데요. 특히 서아프리카 항구에서 뭐 키웨스트, 뭐 베냉 이런 데겠죠.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 기간 산업을 놓는데 투자를 하겠다. 중국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전 행정부와 지금 행정부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아프리카 미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미국이 설령 아프리카 미래에 모든 것을 걸겠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다니까는요. 아프리카 미래에도 하면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미래에 모든 걸 걸고 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 후진 나라, 말 그대로 후진국, 심지어 연방 의원 가운데서도 그쪽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로 가라. 아니면 그쪽에서 오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태생지가 그쪽이면 그쪽으로 가라 하고 S자 써가면서 무슨 똥통 같은 나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지도자들도 소외감을 느꼈겠죠. 그 사이에 중국은 트럼프가 잘해. 트럼프가 잘해. 보세요. 저희는 아프리카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하고 손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직전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아프리카가 성공하면 미국도 성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가 성공하면 세계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550억 달러 투자한다는 것 이외에도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도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뭐 이렇게 지도자들 오고 하면은 뭔가 거래가 성사되고 하잖아요. 미국과 아프리카 이 뭐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15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미 성사됐다고 하고요.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미 있는 프로그램은 과거의 대통령들 때 했었던 이름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그 프로그램 이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아프리카 의류 제조업체가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각 제조업체라든가 그런 큰 회사가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미국과 같은 큰 시장과 그 활로를 뚫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정부와 정부끼리 뭔가를 해주면 훨씬 쉽겠죠. 그런 그 제조 회사들이. 그래서 아프리카의 의류 제조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물건을 많이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돕는다던가 이건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에 그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역시 비슷하게 아프리카의 어떠한 그 주체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는데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단절됐고 또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그 이전이라도 꿈은 원대했으나 실현이 조금 늦어졌었던 것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이 미국이 이제 무역하는 전체 100% 가운데서 1% 조금 넘거든요. 이거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동안은 시점상으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놓아두다가 중국이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니까 미국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1%도 거의 뭐 아프리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거거든요. 석유 아프리카에서 수입한다 뭐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런 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구 가운데 하나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역 뭐 기구와 양해각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마 오늘이 이 정상회담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49명 지도자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6명은 따로 만나서 왜 이 6명만 따로 만나는가? 내년에 아프리카에서 선거가 있는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경제는 경제대로 미국의 민주주의잖아요. 중국과는 다른 그런 민주주의 선거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자유선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특별히 이제 그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또 있겠죠. 그 묵시적으로라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G20 그의 아프리카 연합
또 영구 멤버로 그 가입되는 것을 우리 미국은 지지하겠다 하는 것도 아마 오문을 발표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리고는 내년에 아프리카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다 하는 것. 미국이 아프리카 뭐 한두 나라가 아니라 뭐 49명의 지도자를 초대를 했으니까 중국 보지 마시고요. 다시 미국으로 와주세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는 러시아와도 가깝습니다. 러시아와도 가까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유엔에서 여러 번 뭐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또 뭐 질책하기 위한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들 때 얼마 안 되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러시아 벌주기 안에 반대한 국가 가운데서 아프리카 국가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는 러시아, 중국과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가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사흘 동안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거의 1시쯤에 경기가 끝나던데요. 2대 0으로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프랑스의 그 사보아페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노하우라는 얘기죠. 사실은 프랑스가 아주 뭐 모든 것을 모로코는 다 부었죠. 모든 것을 다 부었지만 역부족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딱 맞는 것이라고 이 축구 전문가들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프랑스를 이기려면 조금 더 필요했다. 열정, 자부심, 몸 던짐 이런 건 다 있었지만 프랑스는 뭔가 최선의 것을 다 이번에 그 못 보여준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이겨야지 되는지 그 관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점유율이라든가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가까이에 접근하는 기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모로코가 많았어도 골을 못 넣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물론 모로코의 골키퍼도 대단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는 그걸 결국은 그 프랑스에게 2골을 내주고 말았는데 벌써 경기가 치러지기 전부터 드럼 소리, 휘파람 소리 이거는 뭐 모로코 수도 카사블랑카 홈 경기인가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오해할 정도로 많았지만 워낙에 열정과 패기심과 자부감과 이런 것이 세계를 매료시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처음에 5분 정도의 프랑스가 딱 골을 내고 나서 그 뒤로 막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요. 시도의 시도.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막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지만 모로코의 신은 월드컵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자신들의 최고를 보여주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관리 능력도 프랑스의 능력이죠. 뭐 챔피언이었으니까 선제골을 준 것이 모로코로서는 최악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그 좋은 뭐 수비수 뭐 이런 모든 것들 해서 프랑스 선수들을 엄청나게 땀 흘리게 했고 프랑스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다라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힌트를 전혀 주지 않고 했지만 어쨌든 졌습니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 뉴욕타임즈의 월드컵 그 카타르에서 취재를 그 하고 있는 그 로리 스미스의 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어느 팀이 승리를 하든지 심지어 일요일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이제는 클래식으로 간 거잖아요. 남미 대 유럽 축구 그 월드컵의 시작. 그렇게 간 것인데 어느 팀이 승리하던 그리고 그 안에도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메시의 스토리, 음바페의 스토리 등등등 그 스토리 라인이 설계되고 역설계되고 막 이렇게 하던 올해의 월드컵은 모로코의 월드컵으로 많이 기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프리카 팀으로서 처음 4강에 진출을 했고 벨기에, 크로아티아, 스페인, 포르투갈 제치고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지배를 오래 받았지만요. 40년 이상. 그 자신들을 지배한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눌렀는데 프랑스는 못 누른 거예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벨기에 다 누르면서 아프리카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 영감을 주고 가능성의 경계를 일단 한 발 그 넘었다기보다 프랑스를 넘지 못했으니까 재편성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프랑스까지 갈 수는 없었다는 거, 그런 점은 있어서 상상했었던 것보다는 많이 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 여정이 뭐 중단이 됐습니다만 해서 모로코의 수비, 이번 그 월드컵에서 수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한국을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수비, 골키퍼의 눈부신 활약 있지만, 그리고 무슨 뭐 유리천정 깬 거, 뭐 기록 깨기, 워러마크 3주일 반 동안 저는 모로코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에 아르헨티나와 이 프랑스의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기든지 앞으로 몇 주일 뒤, 몇 개월 뒤, 또 몇 년이 지나도 결국은 아프리카 모로코가 2022년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그렇게 했었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끝났지만 슬프지 않고 자랑스럽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특히 어제의 경기는 프랑스 팀과의 경기, 몸싸움이 많았잖아요. 가족들은 저 경기를 보면서 우리 아이 저 몸을 어떻게 추스리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현실입니다. 월드컵이 남미의 강호 거의 비슷하잖아요. 2번 우승했고 2번 우승했고, 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 지금 월드컵 끝나고 이틀 뒤에 24살이니까 아직까지 23살입니다. 그리고 리오넬 메시 이제 30대 중반으로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이 두 사람의 안무와 댄싱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제 그 프랑스 두 골도 음바페가 안 넣었지만 음바페 골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아무튼 이런 현실이 남아 있어서 이 현실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 7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또 하나 견제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뭐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제 연방 상원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연방 기구 뭐 휴대폰이 됐다던가 그런 그 디바이스에서 틱톡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틱톡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틱톡 보고 나는 정보와 여러 가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틱톡에서의 정보는 위험한 정보도 많고 사실과 다른 것도 많고, 그럴 경우 저는 정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막 절도당하고 이럴 때도 틱톡에서 어떻게 그걸 뭐 핸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연방 상원에서 연방정부 디바이스에서 그 틱톡을 금지하는 것, 그 공무원이 연방 정부에서 준 그 휴대폰으로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금지하겠다는 그 이유는 중국 정부로 미국에 관한 정보가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틱톡 그 회사가 소유주가 바이트댄스라고 결국은 중국 정부 그 소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갈 수가 있다. 이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틱톡 자체는 중국에서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이 회사가 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이지만, 그러나 회사의 소유주가 중국 정부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나오는 거죠. 연방정부 전화기로는 틱톡 하지 말아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원이 통과를 시켜야지 되고, 당연히 못 통과시키겠죠. 그럼 이번 회기 전이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쭉 쉬니까 연방 정치인들도 다음 주가 되겠네요. 국가 안보입니다. 명분이 간단히 말해서 국가 안보. 베이징은 항상 미국인을 스파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연방 상원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지만 재무장관이 지난달에 비슷한 위험을 경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으로 안보 문제를 고려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방통신위원회랑 연관이 있잖아요. 틱톡 뭐 통신이나 마찬가지니까 위원이 5명인데 그 5명 가운데 1명은 아예 그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틱톡 자체를 금지해야지 된다. 이런 뭐 주장 내지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방 정부에서 현재 이미 틱톡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방부.
또 국무부도 그렇고 국토안보부 가장 그 외교적 국방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 세 부처는 이미 틱톡을 금지를 했고 이유는 똑같습니다. 미국의 안보가 위협된다. 주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노스다코타, 아이오와주는 이번 주에 이제 틱톡 금지하는 그런 그 주에 가담을 하게 됐고 그 전에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메릴랜드주도 틱톡 금지입니다. 플로리다주도 지금 법안 마련을 하고 있고요. 미국 회사 가운데서는 오라클이 올해 초에 틱톡의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컨텐츠를 조정하는 그 같은 기술적인 모델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연방정부 디바이스에서의 틱톡 금지안이 하원으로 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날씨를 조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망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 연시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주요 폭풍, 눈보라도 치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난 며칠 전에 비도 굉장히 많이 왔고 네바다의 세라 네바다에 눈도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다음 주까지 무척 추운데 각 지역에서 눈보라, 홍수, 게다가 토네이도로 정전이 되는 것 보통이고요. 비행 스케줄도 취소되거나 연착 되고 시간 변경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4천만 명 이상이 겨울 폭풍 경고 내지는 주의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해안 근처에는 당연히 이제 폭우가 내리고 에팔라치아 중부 북부 지역에 무슨 완전히 눈이 오는데 눈이 내리니까 춥죠. 그게 금방 얼어붙고 노스다코타주에 15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의 눈은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미네소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화면에서 보는 것으로도 영화로도 폭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플로리다 다 폭풍. 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루이지아나주에서 가발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가볼까 전부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이고 비행기 스케줄도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시시피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뉴 잉글랜드 전쪽 동부에도 눈 많이 내리고요.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아나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토네이도로. 그런데 특히 이제 루이지아나의 집에서요. 어느 정도냐면 8살 그 소년과 어머니가 토네이도로 숨졌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당국에서 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주소를 받고 갔는데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이 날아가 버린 거죠. 토네이도로. 그래서 아이는 집에서 0.5마일 떨어진 숲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어머니도 집도 온데간데 없는데 길 저쪽에서 발견이 됐고 토네이도가 그 정도로 지금 강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8살 소녀와 숨진 어머니도 30살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행기편 지금 몇백 편이 이미 취소가 됐고 3,300편 정도는 지연됐습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 루이지아나, 웨스트 버지니아 전부 이제 정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계신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희정이가 아니고 향호가 안녕. 너희는 괜찮아? 캐나다에도 폭풍 굉장합니다. 안부 인사 한번 주시고요. 잠시 뒤에 조금 이건 뒷얘기인데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뒷얘기 자체도 뉴스이기도 하고 정부의 힘, 역할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이번 주에 국방장관이 승인하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 시스템을 보낸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대단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가 핵 경고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그
방공망 시스템을 보낼 것이 뭐 거의 확실하고요. 제가 지금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브리트니 그리너라는 그 WNBA의 스타를 미국으로 돌려오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을, 그 마쿠 협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이 그리너는 와서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훈련하던데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원래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를 해서 서로 이제 포로를 교환을 하기로 협상을 하다가 그게 거의 끝나버린 것처럼 됐습니다. 끝나버린 것처럼 되면은 두 나라의 관계도 냉랭하고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이 서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푸틴이나 바이든이나 제3자가 필요한데, 이때 모하메드 빈 자예르 대통령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로서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뭔가를 해서 본인도 본인의 입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서 이러한 것을 협상을 했고, 그 밖에도 무슨 뭐 자포리지아, 이건 이제 핵발전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막 몇 주일 동안 계속 그 양쪽 국가와 협상을 해서 이뤄냈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 조건까지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이 해낸 건 아니지만 다리를 일단 놨다는 것이고, 항상 세계의 어떤 나라에 무슨 일이든지 깨졌다 싶을 때도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뭐 활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다비 공항에서 교환이 된 거죠. 뭐 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하면은 최대 도시가 두바이이기 때문에 두바이를 생각하지만 수도는 아부다비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회사에 오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오는데, 저희가 조금 비탈길이거든요. 거기 옆에 딱 그 벽에 붙어 있는 등이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회사에서도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빌딩 건물주도. 강혜신이었습니다.